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신속 학생 여러분. 오늘 거꾸로 교실 지구과학 두 번째 수업 시간입니다. 오늘 공부할 주제는 우리 지구의 탄생과 지구에서의 물질의 순환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우리 지구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우리 지구의 내부 구조는 어떤가, 그리고 우리 지구는 어떻게 탄생했고 우리 지구 내부에서의 물질은 어떻게 순환하며 이 순환을 일으키는 에너지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주제로 1시간 동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왼쪽에 보고 있는 우리 지구의 하늘과 바다와 땅을 보면 겉에서 볼 때는 바다가 70%고 땅이 30%고 그 위에 이제 이렇게 하늘이 있으니까 굉장히 우리 지구가 바다가 되게 많은 것 같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이제 지구의 겉껍데기인 거예요. 그게 사실 우리 지구의 크기가 반지름이 6,400km인데 그 중에서 바닷물이라는 것이 평균 깊이가 4km가 안 되니까 사실 우리 지구는 공평하게 하늘과 바다 땅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사실은 우리 지구는 그 안에 있는 것이 거의 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구 내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겉껍데기를 지각이라 부르는데 지각의 두께는 한 30km 정도 이내이고 그리고 이제 지하 한 2,900km까지가 멘틀, 5,100km까지가 외핵, 그리고 이제 그 안에가 지구 중심부까지가 내핵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구의 바닷물량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지구 바닷물을 이렇게 다 빼서 한 곳에 모아보게 되면 사실은 지구 전체 질량의 0.0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물며 대기가 차지하는 질량은 이거보다 훨씬 더 작겠죠. 그러니까 우리 지구는 하늘, 바다, 땅이 있지만 사실 하늘의 질량, 바다의 질량은 전체 지구 질량에 비하면 거의 무시해도 좋을 만큼 작고 지구는 땅과 그 밑에 있는 게 거의 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지각의 구조는 대륙 지각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화강암제 암석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관악산이 화강암으로 되어 있고 제주도가 현무암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성질의 암석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지구의 겉껍데기 지각은 화강암제람석이나 현무암제람석으로 되어 있다면 그 안에는 이제 멘틀이 있는데 멘틀은 주로 뭘로 이루어졌냐 하면 감남암이라고 우리가 거의 본 적이 없는 그런 암석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도 가끔 이 감남암이 지표면까지 솟아 올라갔고 존재하는 곳이 있긴 한데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 사실 우리 지구는 지표면에서는 감남암을 구경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지각과 멘틀은 전부 다 돌이에요. 그럼 차이가 뭐냐? 지각과 멘틀을 구분하는 게 뭐냐? 하면 돌이 다르다는 거죠. 지각은 화강암이나 현무암제람소로 돼 있고 멘틀은 감람제람소로 돼 있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이제 그 안에 핵은 다 철이에요. 우리 지표면에는 철이 이렇게 많지 않지만 지구 안은 거의 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외핵하고 내핵은 어떤 차이가 있냐? 외핵은 액체 상태고 내핵은 고체 상태다. 그러니까 외핵과 내핵은 구성 물질은 거의 비슷한데 근데 상태가 액체냐 고체냐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크게 보면 지구의 바깥쪽은 돌, 안쪽은 철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이렇게 우리가 좀 간단하게 좀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자면 이게 삶은 달걀인데 이 껍질이 지각이고 안쪽에 이제 흰자가 멘틀이고 노른자가 핵이다. 뭐 이렇게 봐도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구는 달걀처럼 생긴 돌과 쇠다. 이렇게 생각하면 머릿속에 확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제 지구 깊이 한 2,900km까지가 멘틀이니까 멘틀이 전체 지구 부피의 80%, 질량의 70% 정도를 차지합니다. 지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지구에 그 옆에 있는 행성들, 수성, 금성, 그 다음에 화성, 전부 다 이렇게 핵과 멘틀, 즉 철과 돌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핵의 크기는 행성마다 좀 다릅니다만 전부 다 핵과 멘틀의 크기로 구조로 되어 있고, 재미난 건 지구에 떨어지는 운석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보관하고 있는 운석이 한 3만 개쯤 되는데, 지구에 떨어지는 운석도 돌로 되거나 철로 되거나 아니면 섞여 있는 거예요. 이 지금 보고 있는 게 이게 이제 2014년도에 진주에 떨어진 진주 운석인데, 진주 운석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돌로 되는 운석이고, 그 다음에 철로 되는 운석 떨어져요. 그러니까 하늘에 쇳덩이가 떨어지는 거죠. 이 쇳덩어리로 떨어진 운석 중에 제일 큰 거는 아프리카 나미비아에 있는데 무려 질량이 60톤이나 됩니다. 철과 니켈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게 보면 우리 지구는 참 우주에서 특이한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은 한 75% 정도가 수소, 25% 정도가 헬륨, 뭐 나머지가 이제 뭐 한 2%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주는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우리 지구는 철과 산소, 규소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철은 주로 핵을 말하는 거고, 이 규소와 산소는 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산소는 이제 우리가 숨 쉴 때 쉬는 그 산소가 아니고 광물 속에 들어있는 산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규소와 산소가 이게 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는 우주에 있는 일반적인 천체와는 아주 다르다. 특히 우리 지구에 들어있는 코발트나 니켈, 구리, 아연, 이런 원소들은 우주에선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아주 거대한 별이 폭발할 때, 이럴 때 생기는 그런 원소들이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사진은 뭐냐면 1987A라고 부르는 초신성 사진이에요. 초신성이라는 것은 이제 별이 자기 생애를 마치고 마지막 단계에서 폭발을 할 때, 그때 이제 거대하게 빛나는 이런 별을 초신성이라고 부르는데, 요게 이제 폭발하기 전의 사진이고, 요게 이제 폭발했을 때의 사진입니다. 비포 애프터죠. 이럴 때 이제 코발트니 니켈이니 뭐 이런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이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지구에 이런 게 많다는 것은 우리 지구가 결국은 어떤 거대한 초신성이 폭발해서 만들어진 별이다, 행성이다, 이런 뜻이죠. 그럼 우리 지구는 언제 탄생했을까요? 현재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가장 지구에서 오래된 남석은 캐나다에 있는 아카스타 마을에 있는 편마암입니다. 42억 3천만 년 된 돌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우리 지구 나이는 이보다 더 많습니다. 46억 년이에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사실은 지구에 있는 돌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구에 떨어진 운석들의 나이가 대체로 46억 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진주에 떨어진 운석도 역시 나이가 그쯤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구가 46억 년 전에 태어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지구 나이가 거의 46억 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20세기 중반이에요. 그 전에는 지구 나이가 뭐 몇 억 년도 안 되는 줄 알았죠. 그러다가 이제 20세기 접어들어서야 지구 나이가 이렇게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모은 정보들을 종합을 해서 지구가 이렇게 탄생했다 하는 걸 한번 설명해 보자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들이 이 설명을 통해서 해명이 돼야 되냐면, 첫 번째, 우리 지구가 안쪽은 철로 바깥쪽은 돌로 왜 이런 이중 구조가 되었고, 왜 철은 안쪽에 다 모여 있고 돌은 바깥쪽에 있는지, 이런 핵과 멘틀의 이중 구조가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지구의 바닷물의 질량이 전체 지구 질량의 0.03%라고 했지만 이 바다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을까 하는 것도 해명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지구의 지금 현재 우리 생명체가 살 수 있게 만들어준 이 대기는 어떻게 지구에 붙잡혀서 있는지, 이것도 해명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지구가 만들어졌는지 하는 거에 대해서 EBS에서 만든 영상을 함께 보면서 같이 한번 지구의 탄생 과정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생명체가 살고 있는 행성. 지구가 탄생한 건 대략 45억 6천만 년 전입니다. 이 시간을 지구의 하루로 압축하면 생명이 번성한 것은 밤 10시, 인간은 자정이 되기 2초 전에나 등장합니다. 그리고 지구의 탄생 과정을 살펴보려면 137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죠. 빅뱅 이후 다양한 형태의 은하를 생성하며 팽창하기 시작한 우주. 50억 년 전 거대한 성운이 회전하면서 태양계를 형성하고 바로 이때 우주의 먼지와 운석의 파편이 뭉쳐 지구가 탄생하게 됩니다. That was an unusual number of asteroids and comets which passed through the inner solar system and impacted the Earth as well as the other planets, which means that during that time there was a large number of very large catastrophes happening on the surface. 소행성과 같은 미행성체들이 끊임없이 지구로 돌진해 왔습니다. 이들이 합쳐지면서 지구는 점점 더 커졌죠. 질량이 늘어나면서 지구의 중력도 점점 강해졌습니다. 지금의 절반 크기가 되었을 땐 1년의 평균 1000여 개가 넘는 미행성체가 충돌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충돌과 함께 막대한 양의 열 에너지가 발생하면서 지구의 표면은 완전히 녹았습니다. 그리고 수백만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지구는 천천히 식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물질의 분리가 일어났죠. 중력의 힘에 의해 철과 니켈처럼 무거운 원소는 지구 중심으로 가라앉았고 압력과 밀도가 높아지면서 핵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산소나 규소같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원소들은 위로 떠올라 지각을 이루었습니다. 운석은 또 하나의 선물을 지구에 남겼습니다. 바로 물입니다. 미행성체가 지표에 충돌하면 엄청난 고온 고압 상태가 되는데 이때 암석이 녹으면서 미행성체에 들어있던 물도 지각 아래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지각 변동이 일어날 때 물은 수증기 상태로 대기에 방출됐죠. 이렇게 방출된 물이 다시 응결하여 구름의 형태로 지구를 둘러싸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비가 되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표의 온도가 급격하게 낮아졌죠. 수천만 년 동안 계속된 비는 지구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만들어냅니다. 바다의 탄생. 원시적이지만 대륙과 해양, 그리고 대기를 가진 오늘날 지구의 모습이 완성된 겁니다. 바다의 탄생은 생명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최초의 생명이 바다에서 움텄고 대기에 산소를 불어넣었기 때문이죠. 지구를 만들어내고 물을 가져와 생명의 씨앗을 뿌린 우주의 운석. 오늘날 지구에서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은 45억 년 전의 운석이 만들어준 생명의 열매라 할 수 있습니다.
예, 방금 우리가 이제 EBS만 동영상을 봤는데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지구는 거대한 초신성의 폭발 산물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46억 년 전에 지금 현재 위치 어딘가에서 초신성이 폭발했을 것이고 그 폭발한 초신성의 영향을 받아갖고 그 인근에 있는 가스들이 이렇게 뭉치면서 우리 태양계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가스가 뭉치게 되면 중심부의 온도가 올라가서 태양이 생기고 태양 주변에 행성들이 생겼다는 거죠. 우리 지구는 처음부터 이렇게 큰 크기로 성장한 것이 아니고 탄생한 것이 아니고 처음엔 작은 우주 먼지들이 뭉쳐서 미행성이 되고 지금 이 영상에서는 이것을 이제 미행성이라고 부르지 않고 운석이라고 불렀는데 뭐 크기가 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뭐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미행성이 계속 충돌하고 충돌해서 우리 지구 크기로 성장했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운석이 와서 미행성에 충돌하다 보니까 우리 지구는 그때 완벽하게 다 녹아서 마그마의 바다 상태를 이뤘다. 그리고 이 마그마의 바다 상태에서 중력에 의해서 무거운 것은 안쪽으로, 가벼운 것은 바깥쪽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중심부는 철로 된 핵이, 바깥쪽은 돌로 된 멘틀이 이런 이중 구조를 만들게 되었다. 그리고 이때 이렇게 운석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빠져나온 이런 그 수증기들이 우리 지구의 대기권의 구름을 거대하게 형성했고 이 당시의 구름은 뭐 온도가 한 300도 이상 되는 되게 뜨거운 구름이었다고 하고요. 그리고서 이제 이런 미행성의 충돌이 감소하게 되니까 이때 지표면이 조금씩 식어가고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뜨거운 비, 이 뜨거운 수증기가 응결돼서 만들어진 뜨거운 구름에서 뜨거운 비가 내리는데 점차 식으니까 결국 이것이 나중에 바다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바다에서 생명체가 탄생했다. 육지가 아니라 바다였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지구에 지각과 바다가 생기고 생명체가 탄생했다 하는 과정을 봤고요. 그러면 생명체는 어떻게 탄생했느냐에 대해서 아직까지 명확하게 다 밝혀진 건 없어요. 하지만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정도의 설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원시 지구대기 성분에서 유기물질이 만들어졌다 하는 설이 있고 그 다음에 영양가가 풍부한 저 지구의 바다 밑바닥에서 이렇게 용암이 흘러나오는 이 용암 흘러나오는 주변 이런 데를 이제 열수 분출공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데서 풍부한 영양가가 있기 때문에 유기물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하는 주장이 있고 아니다. 해성 같은 걸 통해서 외부에서 우리 지구로 유입됐을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주장들과 가능성들이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그 어느 것도 자기 어떤 그 주장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아까 그 원시 지구대기에서 생명체가 탄생했을 수 있는 가능성을 말했는데 최초의 그 지구대기를 보니까 지금은 완전히 다르죠. 현재 우리 지구대기는 질소가 78%, 산소가 21% 이런데 처음에 지구가 탄생했을 때 지구대기는 제일 많은 게 수증기. 그 다음에 이제 뭐 암모니아, 메테인, 수소 이런 것들이 있죠. 아마 이 당시의 수소는 나중에 다 지구를 벗어났을 것 같고요. 이 암모니아가 분해돼서 질소가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하고 이제 비교를 했을 적에 질소는 한 40억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큰 차이가 없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이산화탄소는 계속 줄어들어서 지금 지구 대기 별로 없잖아요. 지금 현재 지구 대기에서 이산화탄소가 0.03%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많던 이산화탄소는 어디로 갔을까? 아마 대부분 다 땅에 지금 묻혀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바닷물에 녹았다가 석회암 같은 걸로 땅 속에 저장돼 있다. 특이한 것은 지금 이제 그 21%를 구성하고 있는 이 산소가 25억 년 이전에 지구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산소는 25억 년 전쯤에 어디서 만들어지기 시작했을까? 아마 그것은 바다였을 거다. 바다에서 광합성을 하는 그런 생물들이 탄생하면서 그 결과로 바닷속에 산소가 녹고 바다가 산소로 다 채워지니까 나중에 이 산소가 대기 중으로 올라와서 지금처럼 되지 않았겠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산소가 만들어지면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처음에는 산소가 이제 바닷물 속에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저는 이제 대기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 산소가 분해돼 갖고 오존층이 형성이 돼요. 이 시점에 대충 한 4억 년 정도 전쯤에 거의 오존층이 이제 완성이 된 거죠. 이 오존층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제 1강 때 이야기를 했으니까 결국 오존층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생물이 전부 다 어디 살았어요? 물속에 살았죠. 바닷속에서. 그러다가 오존층이 완성이 되고 나니까 자외선이 막아지면서 생물이 육지로 올라올 수 있었다. 그런 점에서 오존층의 형성은 지구의 생태계에 아주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었던 거겠죠. 이 오존층 얘기가 나온 김에 우리 지구의 대기권의 층상 구조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이 층상 구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층을 이룬 구조다 이런 뜻인데 지구 대기가 한 1000km까지 존재하지만 거의 99%한 30km까지 다 있고 그 위로는 이제 공기가 되게 희박하다 볼 수 있습니다. 이 지구 대기권을 갖다가 온도가 높이에 따라서 내려가냐 올라가냐에 따라서 이렇게 네 개의 권역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온도가 떨어지는 대륙권, 올라가는 성층권, 다시 떨어지는 중간권, 올라가는 열권. 그리고 이제 그 경계마다 이제 계면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그러니까 여기가 대륙권 계면, 성층권 계면, 중간권 계면 이렇게 부르는 건데 처음부터 지구 대기의 온도가 이렇게 되었던 것은 아니고 대충 한 높이 80km까지가 경계로 해서 그 위쪽은 이제 태양이 직접 공기를 가열시키는 곳이라면 80km 미만이 태양열을 받아서 지표면이 공기를 가열시키는 그런 높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존층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지구 대기 온도가 이렇게 되어 있었으니까 지구의 대기층도 크게 보면 그냥 이렇게 두 개 정도로 나눌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지구 대기에 산소가 풍부하게 생기니까 이 안전했던 산소가 자외선에 의해서 원자로 쪼개지고 이렇게 해서 오존이 되고 이 오존이 다시 산소 원자와 분자로 쪼개지는 이런 변화가 약 높이 20에서부터 50km 사이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산소는 오존으로, 오존은 산소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과 같은 이런 형태의 층상 구조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각 권역별로 중요한 특징을 좀 볼까요? 일단 대륙권은 제일 중요한 게 수증기가 거의 다 한 10km 미만에 몰려 있기 때문에 기상현상이 일어나는 유일한 공간은 이제 대륙권이다 하는 거고, 성층권은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공기가 뜨겁죠. 원래 찬 공기는 무거우니까 가라앉고 따뜻한 공기 위로 올라가는 건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류가 없어요. 그럼 대류가 없으니까 공기가 상하간의 운동이 없다는 건 되게 안정한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장거리 비행의 통로로 되는 겁니다. 이제 서울에서 제주도 정도 갈 때는 뭐 그냥 얼마 안 되니까 대륙권으로 가도 큰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서울에서 유럽을 간다. 근데 유럽을 가는데 대륙권으로 가면 비행기가 막 흔들릴 거 아니에요. 대륙권이니까 불안정해서. 그래서 이제 장거리 비행을 할 때는 성층권까지 올라가서 비행기가 날아갑니다. 중간권은 대륙권처럼 불안정하긴 하지만 여기 수증기가 없기 때문에 기상현상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열권은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공기가 뜨거워진다고 하지만 워낙 희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뜨거운 공간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로라 같은 현상도 이 열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지구의 바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리 이 바다를 이루고 있는 물은 과연 어디서 왔을까에 대해서는 해성에서 왔다는 사람도 있고 소행성에서 왔다는 사람도 있는데 두 개 다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되게 중요한 영향을 준 사건은 1969년도에 호주의 머치슨이라는 마을에 운석이 떨어졌는데 이 운석 속에 보니까 물의 함량이 거의 10% 가까이 되더라는 거죠. 이 정도의 소행성이나 또는 뭐 이런 것들이 만약에 지구에 떨어진다면, 그러니까 모든 소행성이 이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런 소행성들이 여러 개가 떨어졌다면 충분히 우리 지구 바닷물의 질량의 전체 지구 질량의 0.03%니까 얼마든지 바다를 이룰 수 있는 정도의 물은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지구에 있는 물의 97%는 바다에 있고 한 3% 정도가 육지에 있는데 그중에 제일 많은 것은 이 빙하예요. 우리는 빙하를 본 적이 거의 없어서 육지에 있는 물이 제일 많은 게 강물이나 호수물일 것 같은데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수보다도 더 적고 빙하에 비하면 아주 적죠. 근데 이제 잘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이 남극 같은 경우에 남극 대륙의 크기가 전체 지구 대륙 크기의 한 10%쯤 되는데 남극 대륙을 덮고 있는 빙하만 해도 한 두께가 평균 2000m쯤은 돼요. 그러니까 이 물의 양이 어마어마하겠죠. 이쪽에 히말라야 쪽에 있는 만년설들이 녹아서 그 녹은 만년설이 이제 흘러내려 갖고서 그 강물이나 이런 걸 먹고 살아가는 사람만 해도 전체 인류의 한 40% 된다고 하니까 빙하가 얼마나 많은지 알겠죠. 이제 바닷물을 먹어보면 맛이 되게 짭짤하면서도 쓰잖아요. 짠 것은 이제 소금 때문이고 쓴 거는 주로 마그네슘 때문인데 이 바닷물 속에 녹아 있는 이러한 그 뭐 짜거나 쓰게 만들어주는 이러한 요소들은 좀 나트륨, 칼륨, 칼슘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이 강물이 또는 바닷물이 암석에서 끊임없이 이와 같은 금속 원소들을 녹여 나가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바다에 들어있는 것이고 염소나 황 이런 것들은 이제 해저 화산에서 공급되는 겁니다. 이런 바다도 수온에 따라서 층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대기 같은 경우에는 80km를 경계로 해서 그 아래쪽은 지표면이 그 위쪽은 이제 태양이 가열시키는 곳이라고 했는데 바닷물을 가열시킬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태양이죠. 그러니까 이제 태양빛이 바다를 가열시켜서 위에는 뜨겁고 밑에는 차가워요. 그럼 이제 이 태양빛이 대체로 한 뭐 100m만 들어가도 거의 뭐 대부분 다 바닷물이 흡수가 되기 때문에 저 밑에는 거의 태양이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수온이 변하는 것이 상식적일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수온을 재보면 왼쪽처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람이 불기 때문이에요. 바람이 불면서 위에 있는 따뜻한 물과 밑에 있는 찬물을 섞어요. 그러면 중간에 미지근한 물이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수온이 일정한 따뜻한 물과 찬물을 뒤섞어서 미지근한 물로 이렇게 온도가 일정한 층을 혼합층이라고 하고 온도가 떨어지는 2층을 수온약층, 그 밑에 다시 일정한 2층을 심해층이라고 하는데 혼합층을 바람이 만드는 거니까 바람이 센 지역은 혼합층이 두꺼울 거고 바람이 약하면 혼합층이 얇겠죠. 그럼 각 층의 물리적 성질을 볼까요? 혼합층은 어쨌든 간에 바람에 의해서 강제로 물이 섞인 층이에요. 그러니까 운동이 활발하죠? 그러니까 불안정한 거예요. 수온약층은 윗물이 뜨겁고 아랫물이 차가우니까 위아랫물이 섞일 일이 없죠. 그래서 이 수온약층에서 바다 표면과 밑에 있는 물의 열과 물질을 차단합니다. 그래서 재밌게도 바닷물은 안으로 들어갈수록 물이 차갑기 때문에 윗물과 아랫물에 거의 교류가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심해층에 있는 물은 심해층에 있는 물끼리 막 돌아다녀요. 극지방에서 찬물이 가라앉아 갖고 전 세계로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이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해류를 할 때 한번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구의 탄생과 생물의 탄생에 대해서 좀 정리할 때가 됐는데 두 가지 사건만 또 꼭 좀 기억을 합시다. 자, 우리 지구가 탄생한 것은 46억 년 전이고 대체로 한 35억 년 전쯤에 뭐 최근 연구에 의하면 40억 년이라는 연구도 나오고 있는데 대충 지구 탄생 이후 한 10억 년쯤 지났을 때 외계에서 지구가 자석으로 만들어집니다. 자석이 되면서 태양에서 밀려오는 거대한 이런 그 폭발한 물질들, 태양에서 폭발해 지구로 밀려오는 이런 거대한 대전 입자들이 지구 자기장에 의해서 보호가 되기 때문에 이때 생명체가 서서히 얕은 바다로 진출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태양에서 막 쏟아 들어오는 X선, 감마선, 뭐 이런 아주 위험한 광선들, 그리고 아주 높은 에너지의 양성자나 전자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생물체가 깊은 바다에 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기장이 생기면서부터는 조금씩 얕은 데로 올라올 수 있었고 육지로 올라가게 된 결정적 사건은 뭐예요? 오존층이 생긴 거.
이것이 육지로 올라온 결정 사건이죠. 그래서 보면 우주선이 들어오다가 안 들어오는 이 시기, 자외선이 들어오다가 지표면에 안 들어오는 이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구가 완성이 됐어요. 땅이 있고 바다가 있고 하늘이 있고 생물이 살죠. 근데 이제 이것이 각자가 다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끼리 서로 끊임없이 영향을 줘요. 땅은 바다에 영향을 주고 또 바다는 하늘에 영향을 주고 또 생물에 영향을 주고 그래서 우리 지구 전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구 시스템, 지구계라고 불러요. 이 지구계는 땅, 하늘, 바다, 생물들이 각자 독립적인 영역이면서 또한 동시에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볼까요? 한번 물을 봅시다. 자, 태평양에 바닷물이 있어요. 뜨거운 태평양의 물을 태양이 증발시키죠. 그럼 얘가 구름이 돼요. 자, 태풍이 돼서 우리나라 오죠. 비를 뿌립니다. 뿌려진 비가 땅속으로 스며들어서 지하수가 돼서 바다로 흘러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시냇물을 그 다음에 하천 큰 한강이 돼서 다시 또 바다 속으로 이동하기도 하죠. 이렇게 이제 물이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물이 많은 물질들을 운반하죠. 이렇게 땅을 깎기도 하고 이건 지금 뱀처럼 깎았네. 이런 걸 공유천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게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인데 어마어마하게 큰 계곡이 흘러서 이게 퇴적층을 깎았겠죠. 그래서 깎기도 하고 또 물속에서 쌓기도 하고 이런 퇴적층을 만든다거나 삼각주를 만든다거나 그래서 이렇게 물이 순환하면서 결국 지형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의 표면인 지형이 변하는 이유는 사실 제일 큰 게 물이고 물을 운반하는 것은 또한 물을 순환시키는 것은 태양이죠. 그 다음에 이런 변화도 있어요. 이게 2억 년 전의 지구 대륙의 모습이에요. 1억 3천만 년 전, 6,500만 년 전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럼 이와 같은 대륙을 이동시키는 것은 누가 하는 거냐? 잠시 보도록 하고요. 우리 지구에서 벌어지는 모든 그 사건들, 모든 운동들은 크게 보면 세 가지의 에너지원을 가져요. 첫 번째는 태양입니다. 두 번째는 지구 내부고 세 번째는 달이에요. 그래서 이제 태양에서 영향을 받고 운동하는 그런 모든 것들, 그런 운동을 일으키는 이 에너지를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 이렇게 부르는데 태양 복사 에너지는 우리 지구에서 모든 생명체 활동의 근원이고 공기나 바닷물의 운동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에너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뭐 맨날 이렇게 뭐 태양 관심 없이 보지만 만약에 태양이 사라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밥을 먹어요. 그러면 이 벼를 누가 키우죠? 벼가 농부에 의해서 큽니까? 농부는 벼가 자랄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주는 거죠. 사실 이 벼를 키우는 것은 태양입니다. 광합성이죠. 이걸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밥을 먹는다는 것은 태양빛을 먹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태양빛이 이렇게 광합성을 통해서 녹말을 만들었으니까. 이런 식물을 먹고 동물이 살죠. 그러니까 결국 동물을 먹여 살리는 것도 태양이에요. 바람을 일으키는 것도 태양이고 석탄을 만든 것도 태양이에요. 석탄은 옛날 고생대 때 주로 살던 그런 식물들의 화석이에요. 석유? 옛날에 살던 주로 유공충과 같은 그런 플랑크톤의 화석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 이 모든 것을 태양이 키운 거죠. 하지만 지진이 터진다거나 화산이 터진다거나 아니면 대륙이 이동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태양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구 내부에서 만들어진 에너지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우리 지구 내부에는 저 핵에서부터 거의 지표까지 올라오는 이런 거대한 열의 흐름도 있고 또 이렇게 맨투의 대류 현상을 일으키는 그런 열도 있습니다. 이렇게 초창기 때부터 지구 내부에 저장된 이런 에너지나 아니면 방사성 원소가 붕괴하면서 만들어지는 이런 열들, 이런 열들에 의해서 우리 지구의 지표면에서의 수많은 지각 변동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진, 화산,
산맥의 형성, 그 다음에 뭐 대륙의 이동 이런 일들이죠. 밀물과 썰물은 거의 달의 인력에 의한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좀 그 용어를 좀 주의할 게 있는데 지구 복사 에너지라는 용어가 있고 지구 내부 에너지라는 용어가 있어요. 지구 복사 에너지라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 지구는 스스로 빛을 내는 행성이 아니에요. 천체가 아니에요. 우리 지구는 햇빛을 받아서 가열되고 이제 자전에서 햇빛 태양 반대쪽으로 돌아서게 되면 그때 우주를 향해서 이제 자기 열을 내보냅니다. 이 열을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태양에서 오는 이 빛과 열은 태양 복사 에너지, 지구에서 우주공간 나가는 것은 지구 복사 에너지. 이 지구 복사 에너지는 눈에 안 보여요. 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적외선이니까. 근데 지구 내부 에너지라는 것은 이것과 완전 다른 거예요. 이거는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지진과 화산, 산맥, 대륙이동 이런 걸 만드는 지구 내부에서 형성된 에너지를 지구 내부 에너지라고 합니다. 이 세 개를 비교해 보면 잠깐 앞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보면 태양 복사 에너지 중에서 지구 안으로 못 들어오고 지구 안으로 들어오는 걸 보면은 8 곱하기 10의 16승 와트예요. 그런데 지구 내부 에너지는 0.0044, 조력 에너지는 0.00027. 그러니까 그 에너지의 규모가 뭐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는 양은 어마어마하고 지구 에너지는 좀 제법 되고 조력 에너지는 되게 조금이다. 발생하는 곳은 태양, 지구 내부, 달의 인력. 하는 역할은 태양 에너지는 생명체와 에너지의 근원이고 기상현상과 바닷물의 운동과 또 지표면에서의 침식, 운반 뭐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활동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화산, 지진, 대륙 이동, 조산 운동은 지구 내부 에너지가, 그 다음 밀물과 썰물은 조력 에너지가 이렇게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태양 에너지가 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또한 이러한 태양 복사 에너지가 우리 지구에서의 많은 운동을 일으키게 돼요. 자, 지금 태양 에너지가 들어옵니다. 우리 지구가 평평하다면 이렇게 어느 위도에서나 똑같은 양의 에너지를 받겠는데 지구가 둥글잖아요. 그러니까 고위도로 가면 햇빛이 비스듬하게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똑같은 에너지를 고위도로 가면 넓은 면적을 받게 되죠. 그래 같은 면적당 받는 에너지량은 고위도로 갈수록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지금 가로축이 위도고 세로축이 에너지량인데 우리가 태양에서 받는 에너지량 이게 그래프예요. 태양에서 받는 에너지량은 당연히 고위도가 크고 저위도가 크고 고위도가 작죠. 물론 당연히 받은 게 많으면 방출도 많이 해요. 그래서 지구에서 내보내는 열도 적도 쪽이 많고 극쪽이 작아요. 그런데 적도 쪽은 태양에서 받는 것보다 우주로 내보내는 양이, 즉 흡수량보다 방출량이 훨씬 적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열이 남는 거죠. 이런 현상을 열과잉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고위도 쪽은 태양에서 받은 것보다 우리 지구가 우주로 내보내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플러스라면 이쪽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열 과잉이라면 열 부족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저위도 쪽은 태양에서 열을 많이 받고 우주로 열을 조금 내보내고 고위도는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상태로 그냥 가만히 있다면 우리 적도 쪽은 계속 더워져야죠. 고위도 쪽은 계속 추워지고.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적도 쪽도 늘 그 기온, 고위도 쪽도 늘 그 온도. 이유가 뭐냐? 적도 쪽에 남는 열이 계속 고위도로 이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누가 이 열을 이동시킨다는 거냐? 대기의 대순환, 해류, 태풍. 예를 들면 우리 지구에 가장 강력한 해류들은 전부 다 저기서 고위도로 올라갑니다. 뭐 쿠로시오 해류나 멕시코 반류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에 해당하는 거죠. 대체로 이런 것이 평형을 이루는 곳이 38도선이에요. 우리나라 분단의 38선이 또 그런 의미가 있었네. 그 다음에 우리 지구의 물질의 순환 중에서 탄소의 순환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왜 탄소냐? 뭐 질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많은 원소들이 있는데 왜 탄소의 순환을 다루려고 하느냐?
하면은 이 탄소는 체외각 전자가 4개인 그러한 원자번호 6번이 원소죠. 그래서 이제 바깥에 전자가 4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뭐 사슬 모양, 그 다음에 뭐 이중결합, 가지 모양, 고리 모양, 삼중결합 해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굉장히 많은 원소와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단순한 원소가 많이 모이고 연결되어야 복잡한 유기물이 되는데, 이때 일종의 말하자면 건물을 짓는다면 우리가 이제 건물을 지을 때 맨 처음에 철근으로 쫙 건물에 골격을 세고 그 위에다가 이제 콘크리트를 붙지 않습니까? 마치 이 건물의 골격과 같은 철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탄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 지구 말고 다른 어떤 외계에도 생명체가 존재하고 그 생명체가 이제 아주 많은 원소들이 결합한 그 유기물이라면 아마 탄소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되게 탄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지구의 탄소를 보면 탄소가 제일 많은 곳은 땅속이에요. 석탄이나 석유, 석회암 이런 데 이제 탄소가 제일 많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다에 녹아있는 거, 그 다음에 생물에 들어있는 거, 그 다음에 대기에 떠있는 탄소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탄소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으로부터 한 3억 년 전쯤에 이 공기 중에 이제 이산화탄소가 있었습니다. 이 이산화탄소가 식물에 흡수가 됐어요. 광합성으로. 그랬다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대기권에서 이 탄소가 식물수로 들어간 거죠. 그랬다가 이제 땅속에 묻혔어요. 땅속에 묻혀갖고 이제 석탄이 됐습니다. 땅속으로 들어간 거죠. 나중에 이제 3억 년쯤 지나서 이제 사람이 꺼내갖고 이걸 석탄을 뗐어요. 그럼 다시 이제 공기 중으로 올라간 거죠. 그랬다가 이제 뭐 다시 식물에 흡수돼 갖고 그 식물을 사람이 먹고 사람이 다시 죽어서 땅속으로 들어가고 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결국 탄소의 입장에서 보면 하늘에 있다가 생물에 갔다가 땅에 묻혔다가 다시 하늘로 갔다가 땅에 묻혔다가 뭐 이런 일들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탄소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뭐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는 그런 거죠. 그래서 다른 원소들보다 이 탄소의 순환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대기권에서 탄소는 대체로 이제 이산화탄소로 많이 존재해요. 일산화탄소는 좀 불안하고 이산화탄소가 그래도 좀 안전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땅 속에서 탄소는 주로 화석연료나 아니면 석회암 같은 걸로 존재하고요. 예를 들면 이제 바닷물에 녹게 되면 녹았다가 다시 바다 밑에 퇴적돼 갖고서 이렇게 맨들 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석회암 같은 걸로 존재하고, 이와 같은 이제 지구에 있는 모든 어떤 물질들은 서로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땅에서 지진이 터졌다. 그러면 곧바로 바닷물을 들어올고 갖고 해일이 생기죠. 쓰나미가. 그래서 기권이 수권에, 수권이 직권에, 직권이 뭐 기권에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물질들이 순환하고 에너지가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요? 모두 9가지의 주제를 갖고 한번 자기 머릿속으로가 아니라 거울 앞에서 하나하나의 주제를 갖고 한번 스스로 설명을 해봅시다. 우리 지구의 탄생 과정, 그 다음에 지구 대기의 변화, 지구 자기장이나 오존층의 생명체에서 한 역할, 그 다음에 지구 내부의 구조와 상태, 그 다음에 대기권의 층상구조의 특징, 그 다음에 바닷물의 층상구조의 특징, 그 다음에 우리 지구의 모든 물질을 움직이게 만드는 3가지 에너지원과 그 특징, 그리고 위도별 열수지와 그에 따른 대기와 해수의 운동 원리, 그리고 탄소의 순환, 이렇게 9가지 주제를 갖고 한번
자기 머리로 한번 자기 입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수업이 좀 길었죠? 듣느라고 고생했습니다.